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 부채와 부동산 거품에 대하여 또다시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경제위기, 부동산 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BIS, ADB,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도 부동산 거품을 집중적으로 우려한 바 있는데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과 국토연구원마저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IMF, 무디스, 긴급사태, 한국 국가부도 집값 분기 위기. 지금 탱크, 지금 IMF네요. 아주 IMF 무디스가 탱크를 몰고 자 국가부도를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사파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무디스 가계부채, 국가부채, 우리나라가 또 국가부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강력 경고. 무디스의 국가채무 60%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자, 3대 신용평가사 보면 무디스, 피치, S&P입니다. 그런데 피치나 S&P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이 무디스가 항상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자, 가계부채 위험수위 증가율을 경고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죠. 특히 전세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있죠. 국가채무 비율 60% 증가하는 신용, 재무 건전성 평가의 악영향, 부도 위험도 높다. 뭔 말이냐면 자꾸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부채 또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신용등급.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릴 때 훨씬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피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 한국 공공재정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한국의 과도한 부채 증가율이 심각하다.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S&P,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고 특히 얘기하죠. 대규모 공기업 부채, 잠정적인 부채, 그 다음에 북한과의 충돌, 통일비용 등등등 감안한다면 S&P는 이런 걸 좀 대비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무디스는 강력한 경고, 국가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IMF와 OECD 역시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IMF, OECD, 한국 경제 우려, 나라별 증가 속도 1위. 자, 보시면 먼저 가계부채부터 볼까요? GDP 세계 1위고 증가도 1위라는 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부채 GDP가요 105.6이에요. GDP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 사적으로 빌린 돈까지 하면 160%로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증가 속도 6.0으로 세계 1위고요. 악성 대출도 아주 많아요. 정상적 대출 말고 이자율이 높은 악성 대출. 국가부채 GDP 중위권 증가율은 세계 1위. 원래 국가부채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꾸준히 너무나 늘어났어요. 국가부채 GDP 대비 52%인데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가율은 1위. 지금 속도대로라면 2024년에 60%를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위험 수준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약 4천 억불밖에 안 돼요. 뭐가? 외환보유고가요.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뭐 1조 달러를 저금하지 않는 한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GDP 대비 세계 1위, 증가 세계 1위. 뭐가? 집값 거품이요. 국가부채만이 아니고 가계부채만이 아니고 집값 거품이 심각합니다. GDP 대비 1위, 미국의 4배, 유럽의 3배. 한마디로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3배나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많이 뛰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자, 증가속도 1위입니다. 2020년 이후에 20년, 21년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집값이. OECD 꼴찌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은 강해요. 왜? 우리 첨단 기술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기타 뭐 소프트웨어 그 문화, 컬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은 뭐냐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거야. 생산 인구 줄어들고 있고 이런 요인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둔화,
OECD 꼴찌라고 나오잖아요. 2000년 3.8, 2030년 이후에 0%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추세라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해야겠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집값급품 가계부채 이 불균형도 따라가고요. 자, 이제 IMF, OECD, 한국 중장기 침체, 인구구조, 부동산 폭락 이 위기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장기적으로 침체한다? 뭔 말이냐? 35개국 선진국 중에서 1등이래요. 우리나라 한국 국가부채가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주요 국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부채 하면 세계 1위가 있습니다. 일본. 아주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거고 경제 10년 후에 0% 새로운 동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이걸 개발하는 겁니다. 일단 인구 구조가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세계 꼴찌, 생산 인구는 급감. 여러분들 생산 인구와 집값은 비례해요. 생산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떨어지면 집값도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이 생산 연령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2020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국가부채 급증 51%로 1등, 상승률이 1등이라는 겁니다. 26년 66.7%로 급증하게 되면 위험수에 도달하게 된다. 자, 총부채 GDP의 270%로 세계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쳐갖고 270%, 약 300%에 육박하고 있죠.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부채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시키려면 빨리 이거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가계부채 위험, 이게 가장 직격탄이 될 거예요. 전세대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제도가 아주 암적인 존재예요. 전세 때문에 가계부채를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거야. 전세대출. 집값거품 상승률은 주요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상승률만이 아니라 실제 도심 가격도 홍콩 다음으로 비싸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자, 이제 코로나발 경제위기 및 공황 8단계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국가 산업의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졌어요. 돈은 계속 찍어내고 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돈 가치는 털어지고 뛰지 말아야 할 위험자산인 주식하고 부동산은 거품이 엄청나고 1단계가 코로나 발생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원인이야. 현금 살포 엄청나게 했죠. 돈 엄청 찍어냈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뛰었어요. 돈을 찍어내면 이게 사회 소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자산 주식하고 부동산만 폭등시켰어요. 에브리띵 즉 모든 버블이 발생했어요. 주택, 부동산, 원자재 할 것 없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부 선진국 또는 개도국 긴축 정책을 펴서 금리 인상,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올해 3번 이상 한다고 하죠. 자, 지금 네모 박스는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다 지나서 주요국, 개도국 버블 폭발 이제 2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진척이 되게 되면 항상 미국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다른 나라 자금들이 다 빠져나감으로써 어느 나라가 사단이 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였다고 과거 사례. 자, 미국 금리 인하 후 인상 이때 꼭 사단이 났다. 그게 100%다. 이번에 미국 아마 금리가 지금 0%대인데 대략 한 2에서 2.5%면 사단이 난다. 그거 1년 만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단계에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주가, 채권, 부동산, 원자재 대폭락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 채권, 부동산, 뭐 원자재 오히려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경제 대공황 또는 경제 위기 또는 이게 아닐지라도 뭐 폭락 이런 상태가 옵니다. 8단계. 지금은 이 마지막 위기 단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자, 한국 가계부채 대위기 현금을 확보해라. 그럼 이 시점에서 뭐 해야 하느냐? 현금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야 돈 벌죠.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피할 수 없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이제 즐겨야죠. 즐기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표면적 부채 37개국 중 104.2 1위, 증가속도 6% 1위, 3분기 약 2천조, IMF 경제위기 노출. 지금 IMF는 경제위기에 노출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 실질 부채 봤더니 금융, 사업자 대출, 개인 채무까지 162%, 104가 아니라 162.
압도적 세계 1위예요 지금. 약 3,200조 압도적 1위. 상환 능력은 또 꼴찌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채 집값 거품에 대한 이게 체질이 너무 안 좋아요. 부동산 거품 미국의 4배 유럽의 3배 집값 세계 1위 거품 가계대출 투자 이거 투자 너무 악용된 거죠. 돈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전세대출로 집을 투자하지 않나. 현금 확보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능력 대비 대출 과다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전체 위기를 맞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2030 B2 무리하게 하신 분들 빨리빨리 털어내시고 대출 청산 현금 확보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제일 높아요. 제일 좋다고요. 자 이제 한국 경제 부동산 경고하는 곳들 IMF, 한국가계부채, 집값 거품, OECD, 주택 거품 경고, 금융 비대칭, 금융 불균형이라는 말이에요. BIS 은행, 가계부채 경고, 신용갭, 신흥국을 이미 추월했어요. 신흥국보다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ADB, 한국 내집 마련, 부담 아시아 1위입니다. 그 부담 지수가. 블룸버그, 코로나 유동성으로 부동산이 지금 급락할 우려가 있다. 요미우리, 연봉 18배 거품, 자기 나라는 12배밖에 아닌데 우리나라 18배다. 인구 급감 위험성도 있어서 한국 서울 거품이 심하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집값 거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국제연구원 10년간 이대로 가다가는 6.4% 지속적으로 하락.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국외 6군데, 국내 2군데가 지금 비판하고 있죠. 화폐 가치 하락보다 집값 거품이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돈 가치가 너무 적다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돈보다 더 가치가 떨어진 게 바로 거품이 아주 심하게 올라간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에요. 보실래요? 자, 화폐 가치 하락보다 집값 거품이 더 심하다. 아파트는 2014년 제로 이제 다 0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파트는 무려 120까지 올라갔어요. 0에서 120. 그러니까 2배 이상 뛰었다는 거고. 주가 보실래요? 2013년 0 기준 현재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 됐으니까 50% 뛰었네요. 그 다음에 2013년에서 2013년 1900에서 현재 2900이니까 약 어떻습니까? 1000 뛰었으니까 50% 뛰었네요. 3분의 1. 그 다음에 물가 보세요. 2013년 0을 기준으로 현재 32%.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봤자 2013년 대비 32%. 자, 화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화폐는 오히려 0 기준으로 30%밖에 안 올라갔어요. 돈을 30%밖에 안 찍어냈다 이 말이에요. 즉 화폐 가치가 지금 제일 높아요. 왜? 들켰으니까. 여기 보세요. 화폐가 4위. 등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 가치가 하락한 게 아니라 돈이 황금보다 귀한 시기입니다. 3위는 물가. 물건값이 주가라든가 집값에 비해서 들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건값 많이 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2위 주가. 주가 거품이 3분의 1 이미 뛰었기 때문에 상당하고 집값은 120% 무려 4배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뛰니까요. 집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걸로 고급차 사고 뭐 아니면 이것저것 액세서리 뭐 고급 보석 같은 거 막 사고 가방 치장을 하는 거 다 또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난리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뛰게 되면요. 졸부가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자 정말로 필요한 생필품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소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금리 인상 심각한 후폭풍. 금리 로켓 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빨리.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에 금리 인상 얘기 나왔을 때 설마 이렇게까지 빨리. 근데 지금 몇 차례 인상했습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1.25니까 에게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죠. 기준금리 1.25는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쓸데없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무려 3차례, 올해도 또 3차례 더 인상하게 되면 1.75에서 2%. 그러면 여러분들 대출금리, 신용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자, 담보대출 이런 게 약 4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5% 넘어가면 집 못 사요. 그 부담 때문에 심각해지죠. 자, 우리나라 1월 14일 0.25% 인상 했었죠. 이때 또 한다고 하잖아요. 3월 달에 기준금리 1.25% 벌써
미국 등 주국가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행적 대처했는데 얘들 이제 3월 달부터 본격화 시킬 거예요. 딴 치고 가게 되면 올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면 우리나라 따라잡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요.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3회에서 4회 인상 2%, 대출금리 4에서 6%. 심각하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 있죠. 어느 정도 회복하면 다 던지세요. 그래서 빠져나오세요. 이건 금융위기 터지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더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그래서 주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기회 올 때 그때 쌀 때 왕창 잡으세요. 자, 미국, 미연준 물가 등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양쪽으로 다 하겠다고요. 돈은 수거하면서 금리도 인상하겠다. 3월, 6월, 9월, 12월 네 차례 인상 전망. 주식, 부동산, 코인, 거품 분기 이거 3개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달러 급등하니까 달러는 조금 더 이제 바꾸는 걸 생각하세요. 후폭풍 전망 한번 볼까요? 주가, 부동산, 가상화폐 하락, 달러는 급등. 자, 영끌 주담대 3.75에서 5.51 대략 한 6%까지 뛸 수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끌 하지 마시고, 영끌 심각한 분들은 무조건 팔라고는 안 하지만 부담되게 되면 집값 안 떨어졌다는 조건으로 한번 던지는 것도 생각. 자영업 평균 3.5억 대출해가지고 코로나 원리금 증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자영업자 힘들어요. 이 3.5억 이자 원리금 갚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돼요. 버티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간 돈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계단식 금리 인상, 영끌 비투 자영업자 큰일 났다. 영끌 비투 자영업자 초비상이에요. 한마디로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다 준 거. 계단식 금리 인상. 자, 3가지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은 빚을 무리하게 해서 집 산 사람들. 비투는 빚을 무리하게 지어서 주로 주식 투자라든가 가상화폐를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빚을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자, 중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2030 비트 영끌, 주식, 부동산 투자. 또 이거 투자도 했어요. 이 투자가 더 안 좋죠.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변동금리 81%. 무려 집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 81%가 변동금리예요. 영끌 주택 매입 급감. 이제 주식, 부동산 투자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이자율이 세가지고. 영끌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이 부동산.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매수 감소로 집값 하락. 자영업자 보세요. 245.6만 명이고 831.8조 원이나. 그러면 1인당 대출 무려 3.4억. 이 3.4억은 천문학적 대출이에요. 대출 중단, 인상 타격. 대출이 이제 중단되거나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코로나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올해 1년 가서도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오미크론처럼 크게 사망률이 높지 않는 그런 거에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치사율이 높아지는 변이용 생기면 어쩌겠어요.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전망을 뭐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자동채무자. 이곳저곳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 무려 423만. 사업 실패, 비투, 영끌. 금리 높은 이금융권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금융권 얼마나 비싼지 알죠? 빚이. 비은행권 사채를 말해요. 61.7%. 아무리 급해도 사채 빌리면 안 됩니다. 그럼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집값 폭락 4가지 강력한 징조. 금리 오르면 유동성 버블이 꺼진다. 여러분들 다음 4가지 보시면 알아요. 경매 낙찰가가 추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렇다고 경매 받지 마세요. 경매는 좋은 것 없고 맨날 좋지 않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런 거 왜 잡습니까? 경매 공부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탕진합니다. 경매 공부 왜 해요? 그런 걸. 나중에 하락장에 아파트 하나만 제대로 잡으세요. 자, 집값 1% 빠지면 경매 낙찰가 10% 추락. 21년 낙찰가율 107이 100으로 57%가 42%로 이렇게 낙찰률도 줄어들고 징역 급감. 두 번째가 징역 급감. 자, 집값 하락 징조의 징역 2014년 수준까지 2020년 하반기 23만이었던 게 이제 14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집이 떨어지니까 징역도 줄어들어. 실거래가도 급락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이미 시세는 마이너스고 실거래가는 한참 마이너스죠. 미분양 미계약이 급증하죠. 실사지수 한참 밑으로 내려왔어요. 즉 경매 추락,
증여도 감소하고 실거래가 급락하고 있고 미분양 미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폭락하는 네 가지 요인. 여기 보니까 여기 시가총액 뛴 거 보세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뛸 때고 이게 지금 완전 시뻘겋죠. GDP는 이거 보세요. GDP 이거야. 집값 보세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예전에 꼭지에서 좀 내려가는 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뛰는 거 보세요. 여기. 소득 대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뛰었습니다. 소득의 평균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소득은 얼마 안 뛰었는데 향후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자 통화량 대비. 여기 꼭지 찍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다시 또 이만큼 올라왔어요. 통화량은 여기입니다. 여기. 통화량은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집값 뛴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집값 계속 여기 옛날에 꼭지 찍고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구매력 지수는 이게 내려갈수록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매력은 당연히 집값이 뛰니까 구매력은 내려가겠죠. 제일 미치네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집을 살 수가 있다. 서울, 부산 이어 경기도 집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자, 옛날에는 계약 취소할 때 매도자들이 취소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기대감이 커지니까 10% 계약금을 포기하고 끌고 가요. 자기가. 또 집값을 띄우려고 일부러 취소시켜. 끌어올릴 목적으로. 그걸 자전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매수자가 취소하고 있어요. 왜? 계약을 했더니 10%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 더 떨어졌어. 집값이. 집값이 내리고 하락폭이 커져갖고 10% 계약금 포기. 두 번째, 청약에 당첨되는데 계약을 안 해버립니다. 청약에 당첨됐지만 집값이 계속 하락하니까 불안한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2007년, 2032년 아파트 단독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 폭탄이라든가 가계 거품, 가계 부채, 집값 거품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네요. 빨리 이걸 절단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게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3강 축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서 세계 경제 위기나 대공황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경제 불안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경고는 현실적인 연쇄적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